엄마, 미쳤어? 그건 우리 집 밥줄이었잖아. 그 미싱으로 나 대학까지 보냈다며. 엄마는 정도 없어? 이러는 거 치매야, 치매. 이른 녀석 우리 엄마 가슴에 제가 모처럼 박아넣은 말이에요. 시작은 3년 전 봄이었어요. 평생 마가린통 하나, 비닐봉지 한 장을 못 버리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살림을 하나씩 내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멀쩡한 섭유부를 아버지 제사 녹그릇을 절에 줘버리고 급기야 40년을 한 몸처럼 지낸 재봉틀까지 생판 남의 손에 넘겨버린 날 저는 결국 엄마한테 저 모진 말을 쏟아붓고 말았어요. 큰 이모는 전화로 그러시더라고요. 늙은이가 갑자기 살림을 정리하면 그거 영 안 좋은 징조다. 옛날 어른들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저는 미신 같은 소리 말라고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소리를 지르고 돌아서는 제 등 뒤에서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추억이 어디 물건에 있니? 엄마 여기 다 있지. 그리고 2달 뒤 새벽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엄마가 주무시다가 그대로 떠나셨다고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러 엄마 집 문을 열던 날 저는 현관에 선 채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리고 안방 장롱 맨 위칸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낡은 공책 한 권, 표지에 적힌 엄마 글씨 5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엄마는 대체 그 3년 동안 혼자서 무슨 일을 벌이고 계셨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석 달 전에 엄마를 하늘로 보내드린 올해 신셋된 딸이에요. 여러분은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엄마 인생 마지막 3년을 그 야속한 원망과 잔소리로 채워버린 딸이에요. 엄마가 대체 왜 그러시는지 단 한 번을 제대로 안 여쭤보고요.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 앞에서 저는 아직도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요. 그 공책 표지에 적혀 있던 5글자가 뭐였는지, 그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던 다홍 보자기 하나가 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다 털어놓아 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오늘 밤엔 부모님 목소리가 사무치게 듣고 싶어지실 거예요. 제 어린 시절 기억은 온통 시장통이에요. 저는 지방 소도시 시장골목 안쪽 낡은 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침이면 생선 좌판 비린내와 어묵 국물 냄새가 골목을 타고 올라왔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연탄 가는 소리가 났어요. 넉넉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 골목엔 사람 사는 냄새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페인트 공이셨어요. 남의 집 담벼락에 가게 간판에 녹슨 철대문에 색을 입히는 일을 하셨죠. 일 마치고 돌아오시면 옷에서 늘 신어 냄새가 났는데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그게 아버지 냄새였으니까요. 엄마는 시장골목 끝에서 싹바느질을 하셨어요. 가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2평 남짓한 자리에 발로 밟는 미싱 한 대, 실패가 꽂힌 나무 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뜨르르, 뜨르르. 저는 그 재봉틀 소리를 자장가 삼아 컸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미싱 옆에 던져놓고 실밥이 눈처럼 쌓인 바닥에 쪼그려 앉아 숙제를 했어요. 천에서 나던 풀냄새, 다리미에서 올라오던 뜨끈한 김, 엄마 손가락에 늘 끼워져 있던 은색 골무.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2평짜리 가게가 어제 일처럼 떠올라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아버지가 작업을 하시다가 비계에서 떨어지셨어요. 병원에 계시던 열흘 동안 엄마는 한숨도 못 주무셨는데 아버지는 끝내 못 일어나셨어요. 42이셨어요. 지금 제 나이보다도 한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대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애 못 키운다. 애는 시댁이 맡기고 새끼를 찾아라. 엄마는 그 말에 딱 한마디만 하셨다고 해요. 내 새끼는 내 손으로 키운다고요. 그날부터 엄마 미식은 밤에도 돌아갔어요. 낮에는 시장 사람들 옷 수선을 받고 밤에는 공장에서 받아온 상리를 하셨어요. 새벽에 잠이 깨면
문틈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마음이 놓여서 토로 잠이 들었어요. '아, 엄마가 저기 계시는구나.' 하고요. 그 미싱 소리가 저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냈어요.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는 달이면 엄마 방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저를 대학까지 보낸 건 순전히 그 드르륵 소리였어요. 엄마 오른손 검지엔 굳은 살이 박여서 이젠 골무를 안 껴도 바늘에 안 찔린다고 웃으시곤 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자랑인 줄만 알았지 그게 얼마나 아픈 세월인지는 몰랐어요. 그런 세월을 사셨으니 엄마한테 물건이 어떤 의미였겠어요. 엄마는 뭐 하나를 못 버리는 분이었어요. 마가린 통은 씻어서 반찬통이 되고 시장에서 받아온 비닐봉지는 차곡차곡 접혀서 부엌 서랍 하나를 꽉 채웠어요. 다 쓴 달력은 뜯어서 뒷장을 메모지로 쓰고 제가 입다 작아진 옷은 걸레가 되고 걸레가 다 해지면 또 어디 받침이 됐어요. 고무줄 하나, 못 하나도 함부로 버리는 법이 없었어요. 물건 귀한 줄 알아라. 이게 다 밥이다. 그게 엄마 입버릇이었어요. 어릴 땐 그 말이 참 지겨웠어요. 친구네처럼 새 물건 좀 쓰고 살고 싶은데 우리 집 살림은 죄다 얻어오고 고쳐 쓰고 아껴둔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그중에서도 엄마가 목숨처럼 아끼신 게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제사상에 올리는 녹그릇이었어요. 엄마가 시집올 때 해온 유일한 세간이라고 했어요. 1년에 딱 한 번 제삿날이 다가오면 엄마는 마루에 신문지를 펴고 앉아 그 녹그릇을 꺼내셨어요. 기왓장 빵 가루를 집 수세미에 묻혀서 반나절을 꼬박 문지르면 거뭇하던 그릇이 거짓말처럼 노랗게 살아났어요. 엄마는 그 반짝이는 그릇에 당신 얼굴을 비춰보면서 매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이 그릇을 참 좋아했다고요. 버리기는커녕 낡은 것일수록 더 품고 사는 분. 그게 제가 50평생 알아온 우리 엄마였어요. 저는 27에 결혼해서 2시간 거리 도시로 나왔고 엄마는 그 시장 골목집에 혼자 남으셨어요. 무릎이 상해서 미식일은 60 넘어 접으셨지만 살림 모으는 버릇은 그대로였어요. 제가 갈 때마다 뭐라도 싸주시겠다고 봉지를 뒤지시고 김치며 참기름이며 바리바리 실어 보내셨죠. 그 집은 늘 그렇게 뭐든 꽉꽉 차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 봄이었어요. 엄마 73 생신 즈음에 반찬을 얻으러 친정에 들렀는데 부엌 서랍을 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어요. 수십 년을 한결같이 꽉 차 있던 비닐봉지 서랍이 텅 비어 있었어요. 텅 빈 서랍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부엌에 계신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봉지들 다 어디 갔냐고요. 엄마는 도마질을 하시다 말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다 갖다 버렸다. 인제 엄마도 가볍게 살란다. 저는 웃고 말았어요. 평생 봉지 한 장에 벌벌 떨던 양반이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어서요. 봄이니까 대청소를 크게 하셨나 보다 했어요. 그날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초여름에 반찬을 얻으러 다시 들렸는데 부엌이 눈에 띄게 허전해진 거예요. 찬장을 열어보니 그 많던 마가린통 반찬통이 싹 사라지고 그릇 몇 개만 달랑 남아 있었어요. 베란다에 산처럼 쌓여있던 빈병이며 상자며 하던 것들도 감쪽같이 없어졌고요. 30년을 한결같이 꽉꽉 차 있던 집이 한 계절 만에 숨통이 트인 것처럼 헐렁해져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건 엄마 얼굴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얼굴이 아주 개운해 보이셨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엄마가 웃으시니까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걱거렸어요.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가을이 되니까 이불이 없어졌어요. 엄마는 해마다 찬바람 불기 전에 목화섬 이불을 꺼내 가을볕에 널고 탕탕 두드리셨거든요. 그 소리가 골목에 울리면 '아,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엔 빨랫줄이 텅 비어 있었어요. 여쭤보니 경로당에 갖다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박씨 할머니가 겨울마다 무릎이 시리다고 해서 드렸다고요. 좋은 일 하신 거다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이불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셨는지 아는 저로서는 영 개운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해 늦가을이었어요. 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제사 음식을 같이 하려고 하루 일찍 내려갔어요. 연휴에 같으면 그맘때 엄마는 마루에 신문지를 펴고 녹그릇을 닦고 계셔야 했어요. 그런데 마루가 조용했어요. 신문지도 없고 기와가루도 없고 집 수세미도 없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그릇을 넣어두던 찬장 아래 칸을 열었는데 비어 있었어요. 4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던 녹그릇이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선 채로 엄마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엄마는 마당에서 들어오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절에 시주했다고요. 스님이 좋은 데 쓰신다고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시집 올 때 해온 유일한 세간이라면서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다면서요. 매년 반나절씩 문질러 닦던 그릇을 어떻게 남한테 줄 수 있어요? 저는 언성을 높였어요. 그럼 아버지 재산은 뭘로 지내냐고요? 엄마는 화도 안 내셨어요. 그저 제 손을 잡고 가만가만 말씀하셨어요. 제사가 그릇으로 지내지는 거니 마음으로 지내는 거지. 너희 아버지는 번쩍번쩍한 상보다 네가 와서 앉아 있는 걸 더 반길 거다. 그날 밤 제사상은 제 평생 본 중에 제일 단출했어요. 하얀 사기 그릇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나물 몇 가지에 아버지 좋아하시던 북어포 한 접시.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엄마는 그 조촐한 상 앞에서 어느 해보다 오래 절을 하셨어요. 허리를 굽힌 채로 한참을 안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때 그게 서운하기만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와의 추억까지 내다버리는 것 같아서요. 우리 식구가 살아온 세월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우리 엄마가 대체 왜 저러실까? 혹시 어디가 안 좋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낮에 본 엄마의 그 개운한 얼굴을 떠올리면 도로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무렵 엄마는 계단 몇 개를 오르고도 가슴을 쓸며 한참을 쉬셨어요. 밥도 반 공기를 다 못 비우셨고요. 저는 그걸 죄다 나이 탓으로만 여겼어요. 일은 넘으셨으니 그러려니 하고요. 그게 무슨 신호였는지 그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그 뒤로 해가 두 번 바뀌는 동안 엄마 집은 계속 비어갔어요. 옷장이 헐거워지고 부엌이 단출해지고 마루가 자꾸 넓어졌어요. 저는 갈 때마다 잔소리를 했고 엄마는 그때마다 같은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가볍게 살란다. 가볍게. 그러다 지난 겨울 엄마는 기어이 마지막 남은 그것에 손을 대셨어요. 40년을 한 몸처럼 지낸 그 재봉틀이었어요. 겨울로 접어들 무렵 큰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엄마 집에 들렀다가 기함을 나셨대요. 집이 무슨 절간 같더라. 세간이 반 넘게 없어졌더라. 그러시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말에 늙은이가 갑자기 살림 정리하면 그거 갈 때가 됐다는 소리라더라. 어른들 말 그런 거 하나 없다. 네가 어미 잘 살펴봐라. 저는 이모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웃어 넘겼어요. 요즘엔 짐 줄이고 사는 게 유행이라고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러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며칠을 두고 가슴에 얹혀 있었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엄마 집에 내려갔어요. 김치라도 좀 얻어갈 겸 얼굴이나 보고 오자 했지요. 그런데 안방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미싱이 없었거든요. 일은 접으신 지 오래여도 엄마는 그 미싱만큼은 안방 창가 그 자리에 두고 사셨어요. 사나흘에 한 번씩 마른 걸레로 닦아가면서요. 그런데 40년을 지키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장판에는 미싱다리가 눌러앉았던 자국 4개만 동그랗게 남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한복집 세댁 있잖니. 갓 30 넘어 혼자 가게 물려받은 그 색시.
미싱이 하도 낡아서 사흘이 멀다 하고 고장 난다더라. 그 집엔 인자 밥줄이 필요하고 우리 미싱은 놀고 있고 그래서 졌다. 졌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이성을 놓아버렸어요. 엄마, 미쳤어? 그건 우리 집 밥줄이었잖아. 그 미싱으로 나 대학까지 보냈다며. 아버지 가시고 엄마랑 나랑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았잖아. 근데 그걸 생판 남을 줘? 엄마는 정도 없어? 이러는 거 치매야, 치매. 지금도 그날 제 목소리가 귀에 생생해요. 76 노모 앞에서 딸이라는 게 발을 구르면서 악을 썼어요. 치매라는 말까지 뱉었어요. 엄마는 화를 안 내셨어요. 얼굴에 잠깐 미안한 빛이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가만히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 가슴을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추억이 어디 물건에 있니? 엄마 여기 다 있지.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문을 쾅 닫고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는 3주를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엄마도 먼저 전화를 안 하셨고요. 저는 그 3주 동안 잠을 통 못 잤어요. 화가 나서 못 자고 걱정이 돼서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이모 말이 떠올랐어요. 갈 때가 됐다는 소리라더라. 아니야. 그런 미신이 어딨어. 그럼 뭔데? 우리 엄마가 대체 왜 저러는 건데? 밤마다 그 생각을 굴리다가 저는 답을 하나 정해버렸어요. 치매. 치매가 틀림없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저는 무서운 답 대신 고칠 수 있는 답을 골랐던 거예요. 치매면 병원에 가면 되니까요. 약을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3주 만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그랬어요. 엄마, 나랑 병원 가. 검진 받으러 가. 한바탕 실랑이를 할 각오였는데 엄마는 뜻밖의 선서원하셨어요. 그러자꾸나. 우리 딸이 가자면 가야지. 병원 가는 날 엄마는 곱게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서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엄마가 접수처가 어딘지, 검사실이 몇 층인지 뻔히 알고 계신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먼저 버튼을 누르셨어요. 어째 병원이 익숙하시냐고 여쭸더니 동네 병원이 다 거기서 거기지 하고 웃으셨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걸 넘긴 게 지금도 한이 돼요. 검사 결과는 며칠 뒤에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에 비해 아주 정정하시다고요. 또래 분들보다 총기가 좋으시다고요. 치매하고는 거리가 멀다고요. 안도가 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멀쩡한 엄마를 붙들고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더 답답해졌어요. 치매가 아니면? 그럼 대체 왜? 병원을 나서는데 엄마가 제 손을 토닥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지? 인자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다더라. 그리고 봄이 오고 엄마 생신날이 됐어요. 저는 미역국을 끓여드릴 생각으로 아침 일찍 내려갔어요. 케이크도 하나 사들고요. 그런데 대문을 여는 순간부터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 보니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에 잡채에 동그랑땡에 삼색 나물에 식혜까지 죄다 제가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것들이었어요. 미역국도 벌써 한 속 끓여져 있었어요. 기가 막혀서 한 소리 했어요. 생신상을 왜 당사자가 차리냐고요. 내가 하러 왔는데 왜 새벽부터 이 고생을 했냐고요. 엄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웃기만 하셨어요. 엄마가 해주고 싶었다고요. 네 좋아하는 것들로만 골라서 했다고요. 상에 마주 앉았는데 엄마는 몇 술 뜨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먹는 것만 물끄러미 보고 계셨어요. 왜 안 드시냐고 하니까 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인사치레로만 들었어요. 갈비 한 점을 엄마 밥에 올려들었더니 그건 또 도로 제 밥그릇에 옮겨 놓으셨어요. 그날 엄마는 옛날 얘기를 유난히 많이 하셨어요. 제 돌잔치 때 실을 잡았다는 얘기, 6살에 앞니가 빠져서 지붕에 던지며 울었다는 얘기, 초등학교 입학식 날 운동장에서 저 혼자 엄마를 못 찾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얘기, 수십 번은 들은 얘기들인데 엄마는 처음 하는 얘기처럼 하나하나 짚어가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또 시작이네." 하고 핀잔을 줬어요. 엄마도 따라 웃으셨고요. 갈 때가 되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뭘 자꾸 내오셨어요. 찬장을 열어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살림을 그렇게 다 비워놓고선 못 보던 새 반찬통이 한 줄로 나란히 놓여 있는 거예요. 죄다 제 몫이었어요. 갈비찜이며 나물이며 동그랑땡이며 통마다 꾹꾹 눌러 담아서 보자기에 싸주셨어요. 양손이 모자랄 만큼이었어요.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오셨어요. 차에 짐을 싣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평소보다 한참을 오래 잡고 계셨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딸 애썼다. 엄마 딸로 와줘서 고마웠어. 엄마 왜 그래? 내일 모레 또 올 건데. 엄마는 대답 대신 웃기만 하셨어요. 차를 빼서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엄마가 그대로 서 계셨어요. 골목 끝을 돌 때까지도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 뒤로 전화 통화를 두어 번 했어요. 마지막 통화는 정말 별 얘기가 아니었어요. 김치 떨어지면 말해라. 날 풀리면 쑥 뜯으러 가자. 쑥 버무리 해주마. 그런 얘기였어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바쁘다고 먼저 끊었어요. 1분이나 통화했을까요? 그리고 20알쯤 지난 새벽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4시였어요. 큰 이모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쏟아졌어요. 이모는 말을 잇지를 못하셨어요. 꿈자리가 하도 사나워서 새벽부터 전화를 걸었는데 네 엄마가 안 받더라.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봤더니 거기까지 말하고 이모는 한참을 우셨어요. 엄마는 주무시다가 그대로 떠나셨대요. 심장이었어요.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에서 엄마를 봤어요. 정말 주무시는 얼굴이었어요. 이마도 볼도 편안했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 며칠 전에 김치 얘기나 하다가 바쁘다고 끊은 게 저였어요. 장례 사흘은 꿈처럼 지나갔어요. 시장 사람들이 줄지어 오셨어요. 생선 자판 아주머니도 오시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오셨어요. 이불을 받아가셨다는 박씨 할머니는 관 앞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한복집 새댁도 왔는데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주문객들이 다 돌아볼 정도였어요. 저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어요. 영정 사진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급한 대로 이모가 엄마 집에 사진을 찾으러 다녀오셨는데 이상하게 앨범이 한 권도 안 나오더래요. 그 많던 사진이 다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 오래전 계모임 때 찍은 단체 사진에서 엄마 얼굴만 오려 확대했어요. 사진이 흐릿했어요. 저는 그 흐릿한 사진 앞에 서서 사흘 내내 절을 받았어요. 사무제까지 지내고 일주일쯤 뒤였어요. 유품을 정리하러 엄마 집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꽂는데 손이 자꾸 헛돌았어요. 3번 만에 겨우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현관에 들어선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빈 게 아니었어요. 신발장엔 엄마 흰 고무신 한 켤레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코가 반질반질하게 닫혀 있었어요. 마루는 훤하다 못해 윤이 났어요. 어제까지 누가 걸레질을 한 것처럼요. 저는 그날 목장갑을 끼고 갔어요. 마대자루도 한 묶음 사갔고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친정 정리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고. 버리는 데만 2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래서 저도 며칠 밤낮을 각오하고 내려간 거였어요. 그런데 치울 짐이 없었어요. 부엌 찬장을 열었어요. 하얀 그릇 2벌에 수저 2벌, 냄비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행주는 빨아서 마른 채로 개켜져 있었어요. 싱크대엔 물기 한 방울이 없었어요. 작은 방 옷장을 열었어요. 깨끗하게 세탁한 옷 7벌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철 따라 입을 것만 골라놓은 것처럼요. 서랍엔 속옷하고 양말이 각을 잡아 개켜져 있었어요. 방마다 그랬어요. 사람 하나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떠난 자리처럼 집이 통째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안방문을 열었어요. 그 넓던 안방에 장롱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래 칸이 비어 있었어요. 가운데 칸도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윗칸에 다홍색 보자기로 싼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위에 공책 한 권이 얹혀 있었고요. 저는 그 공책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엄마가 40년을 하루도 안 거르고 쓰시던 가계부였어요. 시장 문방구에서 파는 1,000원짜리 초록 표지에 살림 가계부라고 박혀 있는 그거요. 콩나물 500원, 두부 1,000원. 엄마는 평생 그걸 적으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표지에 엄마 글씨가 있었어요.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5글자였어요. 우리 딸 볼 것.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장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표지를 넘겼어요. 첫 장에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3년 전 4월 12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엄마 글씨가 이어졌어요. 병원에 다녀왔다. 심장이 낡았단다. 수술을 하자는데 73세 가슴을 열어 무엇하나. 약이나 다 먹으면서 조용히 살란다. 오늘부터 정리를 시작한다. 우리 딸 모르게 천천히. 숨이 턱 막혔어요. 3년 전 4월이면 그 봄이었어요. 비닐봉지 서랍이 텅 비어있던 그 봄이요. 엄마가 가볍게 살란다 하고 웃으시던 바로 그 봄이요. 책장 사이에 종이가 한 장 접혀 있었어요. 펴보니 진단서였어요. 만성 신부전. 날짜가 가계부 첫 장 날짜하고 똑같았어요. 그리고 진단서 맨 위에 찍힌 병원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병원이었어요. 제가 치매 검사를 받자고 엄마를 끌고 갔던 바로 그 병원이요. 접수처가 어딘지 검사실이 몇 층인지 엄마가 훤히 알고 계셨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엄마는 3년을 그 병원에 혼자 다니셨던 거예요. 딸년이 치매 검사를 받자고 팔을 끌 때 엄마는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당신 심장이 낡아가는 걸 다 알면서 치매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소리를 듣고 앉아서 엄마는 그날도 됐지 하고 웃으셨어요. 눈물이 가게 부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글씨가 번질까봐 소매를 훔치면서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서부터는 목록이었어요. 엄마가 3년 동안 하나하나 떠나보낸 물건들의 목록이요. 처음 몇 장은 자잘한 것들이었어요. 빈병 12개는 고물상, 비닐봉지는 재활용, 헌 옷가지는 수거함, 콩나물 500원 적던 그 칸에 엄마는 물건 하나하나 보낸 곳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항목마다 끝에 꼭 한마디씩 붙어 있는 거예요. 잘 썼다. 마가린통 20개를 버리면서도 잘 썼다. 다 삭은 고무대야를 버리면서도 잘 썼다. 엄마는 물건 하나하나한테 인사를 하고 보내셨던 거예요. 겨울 점퍼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겨울 점퍼, 고물상 김씨, 발꿈치가 해졌어도 안은 아직 따숩다. 나는 인자 안 추워도 괜찮다. 국민학교만 나온 우리 엄마 글씨였어요. 삐뚤빼뚤 받침 틀린 그 글씨가 왜 그렇게 아프던지요. 책장을 넘기니까 10월이 나왔어요. 솜잎을 2채. 경로당 박시성님. 무릎 시린 양반이라 드렸다. 목화솜이 아직 살아있다. 우리 딸 어릴 적에 그 속에 파묻혀 참 잘도 잤다. 잘 썼다. 가을볕에 입을 열고 탕탕 두드리시던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알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박씨 할머니가 관 앞을 못 떠나고 우시던 이유를요. 그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불이 어떤 이불인지를요. 11월 초사흘에는 녹그릇이 있었어요. 녹그릇 제기, 절의 시주, 너희 아버지 제사인자, 그릇 없이 마음으로 지내라. 해마다 무겁게 닦지 마라. 아버지 만나면 그릇은 좋은 데 갔다고 내가 잘 말해주마. 그 조촐한 제사상 앞에서 엄마가 어느 해보다 오래 절을 하시던 게 떠올랐어요. 엄마는 그날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계셨던 건지도 몰라요. "여보 나 인자 정리하고 갈라요." 하고요. 해가 바뀌고 정월 보름자리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마당에서 태웠다. 잘 나온 것 몇 장만 추렸다. 나머지는 엄마 눈에 다 담아간다. 반나절이 걸렸다. 연기가 매워서 눈물이 났다. 연기 때문인 걸로 해두자. 이모가 앨범을 못 찾은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엄마는 혼자 마당에 쪼그려 앉아서 40년치 사진을 태우셨던 거예요. 반나절을요. 저는 그 마당이 눈에 그려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불 앞에 혼자 앉아 계셨을 우리 엄마가요. 책장을 넘길수록 글씨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꾹꾹 눌러 쓰시던 획이 뒤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삐뚤어졌어요. 저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2월 20날 재봉틀이 나왔어요. 재봉틀. 시장 한복집 세대. 40년 내 밥줄이었다. 우리 딸 등록금이 죄다 이 드르륵 소리에서 나왔다. 딸이 불같이 화를 냈다. 미안해서 혼이 났다. 그래도 이건 두고 가면 우리 딸이 평생 끌어안고 올 물건이라 엄마가 먼저 보낸다. 미싱은 돌아야 미싱이다. 새댁 밑에서 오래오래 드르륵 드르륵 밥 벌어 먹여라. 치매냐고 악을 쓴 건 저였어요. 정도 없냐고 소리를 지른 것도 저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미안해하고 계셨어요. 딸년 우는 꼴 안 보려고 당신 손때 묻은 밥줄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미안해서 혼이 났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빈방에서 가계부를 끌어안고 소리내서 울었어요. 엄마, 엄마 하고 불렀어요. 대답할 사람도 없는 집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날짜를 보니까 돌아가시기 2주 전이었어요. 생신상 차려주시고 며칠 안 됐을 때예요. 글씨는 흔들렸는데 문장은 또박또박했어요. 영정사진은 시장 사진관에 맡겨놨다. 곱게 나온 걸로 골라놨으니 그걸 쓰거라. 장례비는 은행 통장에 500만 원 넣어놨다.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다. 남으면 네 만난 거 사 먹어라. 장롱에 둔 다홍 보자기는 우리 딸 몫이다. 그리고 맨 아랫줄이었어요. 짐 치운다고 네 고생할까 봐 엄마가 3년 걸려 미리 치웠다. 엄마는 가볍게 간다. 우리 딸도 무겁게 울지 마라. 그 글자를 읽으면서 저는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엄마는 곱게 찍은 사진을 사진관에 두고 기다리셨는데 저는 흐릿한 계모임 사진 앞에서 사흘을 절받은 딸이었어요. 엄마는 장례비까지 세워서 넣어두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치매냐고 소리친 딸이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흐릿했어요.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꼭 안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장롱 맨 우익한 그 다홍 보자기를 안고 마루로 나왔어요. 볕드는 자리에 앉아서 매듭을 풀었어요. 엄마가 늘 매시던 그 반듯한 나비 매듭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2번을 헛풀었어요. 상자 뚜껑을 여니까 맨 위에 하얀 것이 개켜져 있었어요. 베네저고리였어요. 누렇게 말했는데 깨끗하게 빨아서 풀까지 먹여 놓으셨어요. 구름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어요. 53년 전에 제가 입던 옷이에요. 저는 그걸 얼굴에 갖다 댔어요. 햇볕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빨아서 널었을 그 볕 냄새가요. 그 밑에 한지로 곱게 싼 게 있었어요. 펴보니까 손톱만한 게 또르르 굴렀어요. 이였어요. 조그만 전리 하나였어요. 한지에 엄마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6살 위 앞니 지붕에 던진다는 걸 네가 하도 울어서 엄마가 몰래 주워 두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생신날 엄마가 하시던 그 얘기잖아요.
앞니 빠져서 지붕에 던지며 울었다는 얘기요. 저는 50평생 그 이가 지붕 위로 날아간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몰래 주워서 47년을 한지에 싸서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다음엔 도화지가 나왔어요. 내 귀퉁이가 닳아서 동글동글해진 도화지였어요. 그레파스 그림이었어요. 밑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엄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7살 땐가 학교에서 그려온 그림이에요. 얼굴은 동그라미에 눈, 코, 입을 아무렇게나 찍어놨는데 손은 정성껏 그렸더라고요. 10손가락을 다 그리고 오른손 손가락 하나에 은색을 조그맣게 칠해놨어요. 골무였어요. 7살 눈에도 엄마 손엔 늘 골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엔 상장이 몇 장 있었어요. 국민학교 6년 개근상, 중학교 3년 개근상, 상장 기퉁이마다 손때가 반질반질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몇 번이나 꺼내 보셨는지요. 사진도 나왔어요. 마당에서 태우고 추렸다던 그 몇 장이요. 돌상 앞에서 실을 잡고 있는 저 젊은 엄마하고 아버지가 미싱 앞에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아버지는 페인트 묻은 작업복 그대로였어요. 셋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40년치 사진 중에 엄마가 눈에 담고도 차마 못 태운 것들이 그 몇 장이었어요. 그리고 상자 맨 밑에 그게 있었어요. 은색 골무 하나였어요. 엄마 오른손 검지에 40년이 끼워져 있던 그 골무요. 한쪽이 엄마 손가락 모양대로 움푹하게 닳아 있었어요. 골무 밑에 쪽지가 한 장 깔려 있었어요. 제 봉투는 보냈어도 이건 엄마 손때라 차마 못 보내겠더라. 골무만한 게 엄마 마음이다. 작아도 바늘 끝은 다 막아준다. 저는 그 골무를 집어서 제 오른손 검지에 껴봤어요. 꼭 맞았어요. 헐겁지도 조이지도 않고 꼭 맞았어요. 엄마 손가락이 제 손가락하고 똑같다는 걸 저는 53세 처음 알았어요. 그 닳아서 움푹한 자리에 제 손가락이 꼭 들어가 있는데 꼭 엄마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골목 긴 손을 가슴에 얹고 오래 울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아까하고는 다른 울음이었어요. 아까는 재스러워서 울었는데 이번엔 안겨서 우는 울음이었어요. 엄마 무릎에 엎드려서 우는 것 같은 울음이요. 해가 기울도록 그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비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방마다 엄마 마음이 꽉 차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날이 저물기 전에 저는 일어났어요. 가계부하고 보자기를 품에 안고요. 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남겨두신 심부름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먼저 시장옥이 사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여니까 백발이 성성한 사진관 어르신이 돋보기 너머로 저를 한참 보시더니 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따님이시구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시면서 서랍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두 손으로 꺼내오셨어요. 봉투 속에서 엄마가 웃고 계셨어요. 병원 다녀온 그날 그 옷차림 그대로였어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눈은 부드럽게 접힌 얼굴이었어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안을 몇 장 보여드렸더니 한참을 고르시다가 웃는 걸로 짚으셨다고요. 그러면서 이러셨어요. 웃는 걸로 해야지. 우리 딸이 평생 볼 사진인데 사진값을 드리려고 지갑을 꺼냈더니 어르신이 손을 저으셨어요. 벌써 받았다고요. 할머니가 그날 다 치르고 가셨다고요. 그럼 그렇지요. 우리 엄마가요. 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어르신께 허리 숙여 인사만 드렸어요. 사진관을 나와서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다리가 딱 멈췄어요. 드르르 드르르 그 소리였어요. 제가 자장가 삼아 듣고 자란 그 소리요. 소리를 따라가니까 한복집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새댁이 미싱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발만 한쪽이 엄마 발 모양대로 달아서 반들반들한 우리 미싱이었어요. 문을 여니까 새댁이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던 그 색시요. 눈시울이 또 금세 붉어지더니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건 밥 먹여주는 미싱이라고. 따님 오시면 언제든 소리 들으러 오시라고 하셨어요. 미싱을 주고 가신 뒤로도 엄마는 몇 번을 들르셨대요. 기름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실 끼우는 법을 가르쳐 주고 낡은 미싱이 말썽 부리는 날이면 어떻게 하셨는지 지나가다 들러서 손봐주고 가셨대요. 새댁은 그래서 부구를 듣고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사흘을 울었다고 했어요. 저는 미싱 옆에 놓인 의자에 잠깐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새댁이 다시 미싱 앞에 앉았어요. 드르륵 드르륵 눈을 감았어요. 실밥 눈처럼 쌓인 두 평 가게가 떠올랐어요. 새벽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노란 불빛이 떠올랐어요. 신세 먹은 딸이 그 소리에 또 마음이 놓여서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잠들 뻔했어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추억은 물건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건은 살아서 또 누군가를 먹이고 있었어요. 미싱은 돌아야 미싱이다. 그 말대로요. 그게 석 달 전 일이에요. 지금 저희 집 거실에는 엄마가 웃고 계세요. 장례식엔 못 쓴 사진이지만 인자 평생 볼 사진이니까요. 서랍에는 가계부가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 날이면 한 장씩만 펴봐요. 한꺼번에 다 보면 아까워서요. 단추 달 일이 생기면 오른손 검지에 골무를 껴요. 그러면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같이 달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요즘 제 살림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사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잘 썼다 하고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요. 정리라는 게 버리는 일인 줄만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남는 사람을 안아주는 일이더라고요. 부모는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 짐을 덜어주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년 봄에는 쑥을 뜯으러 갈 거예요. 엄마 목까지 두 소쿠리 뜯어서 쑥버무리를 해볼 거예요. 엄마 맛은 안 나겠지만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은 오늘 무얼 조용히 정리하고 계실까요?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저는 인자 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이 저 대신 걸어주시면 좋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의 가계부를 품고 사는 신세 딸이었어요. 네, DJ 친정엄마입니다. 무겁게 울지 마라, 세상에. 그 말을 남기고 가는 게 엄마예요.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 좀 덜어주고 가는 게 엄마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전화하면 받아주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분들은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금 전화 한 통 드리세요. 별말 안 해도 돼요. 김치 떨어졌다고 해도 되고 요새 밥은 잘 드시냐고 해도 돼요. 그 별것 아닌 통화가 나중엔 사무치게 그리운 목소리가 되거든요. 사연 보내주신 따님, 친정엄마가 대신 꼭 안아드릴게요. 어머님은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따님 손가락에 그 골무가 꼭 맞았다는 거, 그게 어머님 대답인 것 같아요. 오늘 사연에 마음이 머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어머니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조용히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